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버무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핵 무기를 보유하자, 핵 개발하자 이런 논의가 많죠. 저도 문화일보에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분위기가 미국으로 전달되고 미국 전문가들도 사실 이 미국이 확장 억제, 즉 핵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또 그 어떤 구멍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RFA가 보도를 했는데 우리 한국과 미국의 최고위급에서 이 핵무기 확장 억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지금 제가 알려드렸었죠. 독일이 이제는 전차 주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대량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M1 에이브람스 전차 지금 뭐 4,000대 넘게 치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고 자 그리고 러시아 이 침략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공을 보이고 있던 공수군 그 사령관이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 공수군 사령관이 안 보입니다. 죽었든지 숙청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경우에도 러시아로서는 지금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거부 이슈로 연정 붕괴 위기까지 내몰렸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레오파르트2 전차 우크라이나 공여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독일이 전차 공여를 결정하자 미국도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대량 공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량의 M1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발표되는 무기 지원 패키지에 M1 전차가 포함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현재 백악관, 국방부 등 유관 기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M1 전차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의 전차를 지원할지와 전차에 적용된 열화 우라늄 기제에 대한 이슈, 작전 투입 시의 군수 지원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결정이 지난 1월 17일 바이든 대통령과 숄츠 총리의 전화 통화에 따라 이루어졌다면서 독일이 전차 공여를 결정한 이상 미국도 전차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전차 지원과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라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2,509대의 M1 계열 전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3,700대의 M1A1과 M1A2를 치장물자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450여 대의 미 해병대용 M1A1이 지난해까지 전량 치장물자로 전환되어 4,000대가 넘는 M1 계열 전차를 치장물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M1 전차를 지원한다면 1990년대 초반 생산된 M1A1 HC 모델이나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M1A1 AIM 등의 모델이 가장 유력한데요. 미국은 해당 모델을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전차 공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M1 전차의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최상의 출력 유지를 위해 일반 디젤류가 아닌 JP8 항공유를 사용하는데요. 일반 디젤류나 휘발유도 사용 가능하지만 연비와 출력이 떨어지고 리터당 250m 정도에 불과한 최악의 연비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보급 시스템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M1 계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경우 패키지 물자로 대량의 유조 차량과 항공유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챌린저2와 레오파르트2에 이어 M1A1까지 우크라이나군에 가세하면 올 봄 이후부터는 러시아군에게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장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M1 전차, 우리 한국에도 들어오는 미군들이 M1 전차 사용하죠. 그게 이제 M1A2. 그런데 여기는 이제 M1A1, 좀 오래된 거 주겠죠. 이 M1 계열 전차를 3,700대 정도 치장하고 있는 미 육군.
그리고 미 해병대가 이제 전차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결의를 다시 바꿨고, 그래서 해병대는 이제 전차 없어요. 그래서 미 해병대가 사용하던 450대의 전차 전부 시장을 다 했습니다. 해병대는 뭐 끝까지 M1A1 전차를 사용했고, 육군이 이제 M1A2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원래 이 M1 전차가 105mm 포였어요. 그걸 이제 우리 K1A1처럼 120mm로 업건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개량을 했는데, 그 M1A1 HC 모델이 열화 우라늄 장갑, 2세대 열화 우라늄 장갑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고, 그리고 AIM 모델이 거기다 이제 사통 장비를 조금 더 개량을 해서 사격, 신속한 사격, 그리고 정확한 사격을 도와주는 이런 쪽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 90년대 초반에 생산된 한 30년 된 이런 전차를 주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1000대 넘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방부로 문의하면은 미 국방부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백악관에서는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검토 중이다. 라고 할 정도면 이미 뭐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세부적으로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건데, 결국 이제 이 열화 우라늄 장갑이죠. 이 장갑판을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러시아로 노획되었을 때 러시아에게 이 열화 우라늄 장갑의 기술이 들어갔을 때 그 영향은 어떨 것이냐. 이제 이런 거 검토하는 것이죠. 탄이야 열화 우라늄 탄을 안 주고 텅스텐 탄 주면 되지만, 이 장갑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그러면 장갑을 일반 그 복합 장갑으로 교체를 하고 줄 거냐. 그러면 이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 열화 우라늄, 근데 폴란드에 열화 우라늄 장갑 그리고 열화 우라늄 탄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폴란드에 116대가 들어갈 때 그렇게 열화 우라늄 버전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전례가 있어서 뭐 괜찮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폴란드는 지금 전쟁을 안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러시아로 들어갔을 때 이걸 이제 검토를 좀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치장되어 있는 이 전차를 여기서 골라서 가져다 줄 텐데, 두 번째 고려사항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파워팩이 가스터빈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항공유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공유가 들어가면 항공유 이제 옥탄가가 대단히 높죠. 그래서 연비가 출력이 좋으니까 당연히 연비가 좋아지고 뭐 이럴 텐데, 그래도 200에서 250km밖에 안 가는데 이걸 만약에 디젤유나 휘발유로 바꿨을 때 제대로 출력을 내줄 것이냐. 출력이 제대로 안 나가면 엑셀레이터 더 밟아야 되고, 그럼 연비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후속 군수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량의 유조 차량 그리고 항공유도 같이 패키지로 줄 거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무튼 이 M1 전차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뭐 여유분이 한 1000대 이상 되니까 엄청난 물량이 들어가서 이제는 러시아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와 메인스트림 언론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 양국이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부터 한국의 자체 핵무장까지 다양한 옵션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1월 23일 증가하는 북한 위협에 맞서다 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회를 열고,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 민주주의 수호재단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 연구원을 초청해 최근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핵 관련 이슈들을 진단했습니다. CIA 출신의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현재 한국에서는 미군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핵 공유 협약, 한국의 독립적인 핵무장 등 세 가지 옵션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라며, 이는 한국 고위 관료들과 전문가 그룹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고위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 위협이 매우 큰 것에 비해 미국의 확장 억제 의무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다는 말을 많이 한다라며, 미국 관료들도 미국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안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데 현재 한미 간 최고위급, 즉 베리 시니어 레벨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 라며 한미 양측 정부가 핵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NSC 북한 담당 국장 출신의 루지에로 선임 연구원 역시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러시아, 이란과의 공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제재로부터 받는 압박이 없기 때문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더욱 강하게 옥죄이고 북한이 대화를 하고 싶으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끔 유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이러한 논의 진행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허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나 그에 준하는 전략자산의 주한미군 전진 배치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가 협상 전략을 잘 짜서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압박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과연 미국이 자신들이 LA나 샌프란시스코가 핵 공격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도 한국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해 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왜? 일단 우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도 이 정부 성향, 저 정부 성향에 따라서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선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은 좀 참아보지요 라고 하는 정부가 있을 것이고 북한이 선제 공격을 받았으면 가만두지 않지 전면전 가가고 반격을 하는 정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런데 미국은 오죽하겠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고위 관료들도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핵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이 핵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 허용해 줄 거냐? 허용을 하기 힘들다. 그럼 국제질서가 다 무너진다. 일본도 개발하고 대만도 개발하고 완전히 그냥 통제력 상실이다. 그러면은 한국이 불안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데 그게 지금 이 미국 백악관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실 여기에서 대통령 대 대통령끼리 하는지 아니면 이 안보실장 클래스 또 여기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클래스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최고위급 레벨 원래 이제 고위급이라고 하면 장관급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최고위급 그러면 대통령, 총리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일단 최고위급이라고 하면 원래는 대통령, 총리 우리 대통령끼리 이야기인데 직접 만약에 그 논의를 상세하게 하기 힘들다면 안보보좌관 또는 우리 안보실장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고 유추가 가능한 장면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요구해내야 되냐? B-61 전술핵 폭탄을 오산기지에 배치하라, 군산기지에 배치하라 이런 건 너무 진부한 거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거 말고 저희 채널에서만 전해드릴 수 있는 말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도입해야 돼요. 지금 미군에 210 화력계단이라는 포병 부대가 있고 또 2사단 포병대대 즉 2개의 포병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MRC 포대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토마호크, SM6 이런 거로 중장거리 타격을 하는 MRC 포대를 집어넣어라 라는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다크이글 포대를 집어넣어라.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다영역 전투,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의 포대 구성이죠. 그 포대 구성을 한국에 니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스탠다드 포대 구성을 여기 한국에다 해라. 그래서 210 화력계단 또 2사단 포병대대 여기다가 아까 MRC 집어넣고 또 이 포병대 집어넣어라. 다크이글. 그렇게 해서 5분 내로 베이징 타격하고 2분 내로 평양 타격하고 할 수 있는 거기다 핵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라. 이거는 중국이 북한이 절대로 요격할 수 없는 무기가 바로 이 다크이글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와서 우리를 안심시켜라. 그리고 이 레피드 드래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수송기에다가 토마호크
제즘 ER 미사일이죠. 스텔스 미사일 이런 거 집어넣어서 파레트에서 떨어뜨리는데 제가 집중 분석을 해드릴 때 이 72발의 제즘 ER을 C-17 수송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며칠 전에 미국이 그 교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대로 우겨 넣으면 72발, 즉 8개 파레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안정상의 문제 때문에 5개만 집어넣는다라고 교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C-17 하나에 45발의 제즘 ER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B-1 또 B-52의 2대 이상의 역할, 또 B-1B의 2대가량의 역할을 해낼 수 있죠. B-52가 20발, B-1B가 24발이니까 맥시멈. 자, 이렇게 해서 래피드 드래곤 장착한 C-17을 서해에서 상시 초계시켜라. 그리고 전략원잠 서해로 집어넣어라. 우리가 상시 보호를 해주겠다. 그리고 한국의 핵 잠수함을 인정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핵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래피드 드래곤 장착한 수송기 계속 상시 초계를 하면 북한 그냥 정말 무시무시하게 겁나겠죠. 언제 그냥 스텔스 순항 미사일 수십 발 쏟아질지 모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전력 투사를 해달라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러시아가 과거 2차 대전 하기 전에 예자푸시나 그래서 완전히 그냥 우수한 지휘관들 다 숙청해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던 차에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바보 같은 지휘관들만 데리고 전쟁하다 보니까 독일군에게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깨졌죠.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이번 전쟁 기간 중 러시아군 고위급 장성 가운데 가장 유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공수군 사령관 미하일 테플린스키 상장이 돌연 사라졌습니다. 권력투쟁으로 인한 숙청설과 전사설이 돌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러시아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크렘린이 러시아 공수군 사령관을 미하일 테플린스키 상장에서 올렉 마카레비치 중장으로 전격 교체했으며 테플린스키 상장은 숙청되었거나 전장에서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1월 24일 리포트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정보당국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1월 21일 최근 러시아가 공수군 사령관을 교체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서방 워싱턴 네트워크에서는 돌연 사라진 테플린스키 상장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다양한 첩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테플린스키 상장에 대해 돌고 있는 가장 유력한 첩보는 사망설입니다. 우크라이나 워싱턴 소식통과 러시아 일부 소식통들은 테플린스키 상장이 지난 1월 중순 바흐무트 전선 시찰 중에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포격으로 전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1월 초부터 바흐무트, 솔레다르 일대에 가해진 바그너 그룹 주도의 파상 공세 때 제106 근위 공수 사단 등 핵심 전력을 증원해 바그너 그룹의 공세를 도왔는데요. 전선이 고착되고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전선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 전방 지휘소를 찾았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맞고 전사했다는 것이 테플린스키 상장의 사망설을 제기하는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다른 소식통들은 테플린스키 상장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발레리 게라시모프 신임 합동군 사령관에 의해 숙청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연구소 측은 테플린스키 상장이 사라진 시점이 게라시모프가 이번 전쟁의 총괄 지휘를 맡게 된 직후인 점에 주목하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세력이 권력투쟁 구도에서 바그너 측에 붙은 테플린스키 상장을 쳐낸 것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1969년생인 테플린스키 상장은 초급 장교 때부터 공수군에서 이름을 떨친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중2 때 제1차 체첸 전쟁에 참전해 혼자서 30여 명의 체첸군을 사살하고 고립된 아군 30여 명을 구출해 연방 영웅 칭호를 받아 초고속 승진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공수군 부대를 이끌고 우크라이나에 침투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민병대 창설을 진두지휘하고 이들의 분리 독립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요. 이 공을 인정받아 지난 2019년 불과 52세의 나이로 상장으로 진급하고 러시아군의 독립군종인
공수군 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그가 전사했다면 러시아군은 이번 전쟁 기간 중에 가장 유능한 최고의 장성을 이룬 것이고, 그가 숙청됐다면 러시아군 최고의 수뇌부의 권력투쟁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러시아의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전쟁을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테플린스키 상장, 지금 러시아 공수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황 브리핑에서 보여드렸듯이 바흐무트 남쪽에서 돌출부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게 또 공수군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테플린스키 상장은 완전히 전쟁 영웅이죠. 체첸 전쟁에서 중위 때 30명 이상의 아군이 고립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혼자서 치고 들어가가지고 적 30명 이상을 사살하고 아군 30명 이상을 구출해내가서 그 중위 때 공화국 영웅, 국가 영웅 칭호를 받았고, 지금 라핀 상장이 권력자죠. 그 라핀 상장이 62년생인데 여기는 같은 상장인데 69년생, 그리고 독립군종인 이 공수군의 총사령관이니까 엄청나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름째 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안 보이는 그 시점이 게라시모프가 총사령관이 된 그 시점부터 안 보여요. 그래서 영국 정보국과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숙청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 바흐무트 지역에 시찰 나왔다가 폭격맞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숙청되냐? 바그너 라인에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흐무트 전투를 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바그너 그룹이 계속 밀어붙였죠. 엄청난 희생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공수군들이 또 들어와서 확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 테플린스키 상장이 바그너에게 붙어서 바그너를 지원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게라시모프가 군권을 잡고 바그너 측에 붙은 이 아주 유능한 군인을 제거를 한 것이다 라고 평가가 정보국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죽었든지 숙청됐든지 두 개 다 유능한 지휘관이 사라졌으니까 무능한 자들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차 대전 초반의 형편없던 바로 그 독일군에게 깨지던 그 소련군 같은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전차 마구마구 들어가서 춘계 대공세를 할 텐데 여기는 유능한 지휘관 이런 식으로 죽거나 숙청해서 사라진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차야 한 달에 20대씩 만들면 되지만 유능한 장군은 한 명 양성하는데 수십 년 걸리죠. 그래서 장군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